이달 초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우크라이나 군의 반격에 러시아군은 혼비백산하여 군복까지 벗어던지고 도망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대대적인 반격을 가해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하르키우주를 완전히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만에 전쟁을 끝내버리겠다던 러시아의 장담과 달리 이제는 본토까지 밀려날 위기에 처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대로 러시아군을 본토까지 밀어내기 위해 각국에 또 한 번 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당히 승리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요청에 미국,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지원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제 곧 우리나라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 방어에 급급하던 우크라이나군이 태세를 가다듬고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디언즈에서는 이번 반격을 두고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러시아와 다른 모든 국가들을 놀라게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양방향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는 헤르손 남부 지역에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할 것처럼 보였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군은 남쪽으로 대대적으로 병력을 재배치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9월 7일 우크라이나군이 기습적으로 북쪽의 하르키우를 공격하고 나선 건데요.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상상도 하지 못했던 러시아군은 속수무책으로 밀려나 전차, 장갑차를 비롯한 장비들과 탄약들을 수습하지도 못한 채 도주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성동격서에 성공하여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우크라이나가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임명한 하르키우 주지사까지 우크라이나군이 승리했다고 인정할 정도였죠.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를 완전히 장악하여 러시아의 보급선을 차단하기 위해 진격했고 지난주 하르키우주의 전략 거점인 이지움까지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1일 러시아 침공 200일을 맞이해 대국민 연설에 나선 젤렌스키 대통령은 동부 하르키우 주의 핵심 도시인 이지움을 탈환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최전선인 이지움까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병사들을 독려하여 병사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안전한 곳에만 머물고 있는 푸틴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반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푸틴은 이번 패전의 책임을 물어 사령관을 교체하고 반격을 위해 2023년까지 13만 7천 명의 병력을 증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푸틴은 러시아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 그리고 잃지도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은 러시아를 강하게 만들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전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만 이미 전세는 우크라이나로 넘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나토 연합군의 총사령관인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미 해군 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차가운 갈등으로 바뀔 것, 마치 1953년에 끝났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한국전쟁처럼 이라고 말하며 지금의 남북대치와 같은 형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기 위한 군비 증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해외 무기를 수입해 왔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역시 폴란드에 이어 향후 방산 시장의 VVIP 고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현재 방산 강국들에서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무기 지원을 보내는 이유가 러시아를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수 시장에 미리 침을 바르기 위한 것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역시 이 고객 유치 경쟁에 참여하고 싶지만 살상 무기의 직접 지원은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어 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여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영국에서 L-119 곡사포 사격 훈련을 받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L-119 곡사포는 105mm 나토 표준 탄약을 쓰는 곡사포로 우리 군이 대량으로 보유한 M101 105mm 곡사포와 같은 탄약을 쓰는 무기입니다. 현재 이 포를 지원한 국가가 어디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포의 위장 무늬로 보아 오스트레일리아 군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리투아니아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대량으로 운영하고 있는 M101 105mm 곡사포 50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래 122mm 곡사포를 운용하던 우크라이나군이지만 122mm 포탄 재고가 떨어지면서 미군에서 탄약을 공급해주는 105mm 곡사포를 대량으로 도입한 건데요. 우크라이나군이 105mm 곡사포를 운용한다는 소식에 우리 군에 포탄을 지원해주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군이 M101 곡사포를 주력으로 운용하던 시절 북한의 포전력에 맞서기 위해 105mm 포탄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생산했었습니다. 거기에 미군이 가지고 있던 105mm 포탄까지 넘겨받아
현재 대략 340만 발의 105mm 포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군 관계자가 세계 3차 세계대전이 터져도 다 못 쓸 거라 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도는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만 있다면 향후 막대한 무기를 수입하게 될 우크라이나 시장의 미리 지분을 차지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양의 포탄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살상 무기에 우회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대거 지원 보내 비축분이 바닥을 드러낸 상황입니다. 포탄이 떨어진 캐나다에 우리 군이 비축하고 있는 10만 발을 제공하기로 한 건데요. 국방 관계자는 캐나다 정부의 10만 발 요청의 작전성 검토, 소요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원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캐나다에 10만 발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155mm 포탄 비축분 10만 발을 풍산해주면 풍산은 그 10만 발을 캐나다에 수출하고 대금을 받아 다시 10만 발을 생산해 우리 군에 납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으로 포탄을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관 기한이 오래된 포탄들을 새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05mm 포탄을 더해 우크라이나에 보내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보관 비용만 소모하고 있는 10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 빚을 만들어두자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105mm 포탄 중 상당수는 미군의 것을 이전받은 것인데, 혹시 미군이 반납을 요구한다면 우리 군이 딱히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미군의 손에 넘어간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향한다고 해도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항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군은 넘쳐나는 105mm 포탄 비축분을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무기체계까지 만들어야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남아도는 M101 105mm 곡사포의 포신을 기존 육군이 운용하던 5톤 트럭에 탑재하고 사격 통제 시스템을 추가해 105mm 차륜형 자주포 풍익을 만들어냈습니다. K105A1 자주포 풍익은 매우 저렴한 데다 기존에 운용하던 장비를 개조한 것이기 때문에 운용도 간편합니다. 거기에 기존 장전부터 사격까지 5분 가까이 걸리던 M101의 발사 속도를 1분 미만으로 감소시켰고, 차량에 탑재되었기에 발사 후 빠르게 위치를 옮겨 적의 공격에서 벗어나는 운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주력 자주포만큼의 화력은 선보일 수 없지만 남아도는 포탄 재고를 활용할 수 있고 중대 규모의 보병 부대에도 화력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준 한국군의 지혜가 돋보이는 무기인데요. 이 K105A1 풍익 역시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포탄은 몰라도 차륜형 자주포까지는 무리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K105A1에 흥미를 가진 국가들이 구매했다가 실수로 잃어버렸는데 우연히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다 해도 우리나라와는 상관없는 일이죠. 이렇듯 한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공세를 통해 러시아군의 군수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러시아군이 속수무책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건 포격전에서 압도적으로 우크라이나군에 패배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현재 러시아군의 탄약 불량률은 60%에 달하고 이런 불량품도 구할 수 없어 북한에서 탄약을 수입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보유한 탄약의 95%는 구소련 시절 생산된 40-50년 된 탄약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최적의 환경에서 보관, 정비받은 포탄이라 해도 내구연하니 길어야 40년을 넘지 못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러시아군 포탄 대부분이 불량품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사들인 포탄이라고 멀쩡할 리는 없겠죠. 과거 연평도 포격 당시 북한군은 170발의 포탄을 발사했지만 섬에 도달한 포탄은 불과 80발에 불과했습니다. 섬에 도달한 포탄들도 제대로 터진 게 거의 없을 정도였죠. 이런 북한 포탄들과 러시아의 노후화된 포신이 만나 최악의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러시아군으로선 북한이 아닌 중국에서 포탄을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중국은 러시아를 지지한다고 말만 하지 포탄은 단 한 발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러시아의 천연자원을 싼값에 가져가기만 하고 있어 러시아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중국이 러시아의 몰락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추측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몰락하게 된다면 소련제 무기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무기 시장을 중국이 독점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구공산권 국가들의 대부라는 위상을 중국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폭한 늑대가 의리 없는 승냥이를 믿었으니 배신당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늑대가 사냥꾼에 잡힐 일만 남았는데
늑대가 죽은 뒤에 남은 승냥이가 어떻게 될지는 물보듯 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혼란한 시국에서 현명한 선택을 통해 국익을 실현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